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도 2회차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이제 응시를 마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응시 인원이 얼만큼 응시 인원이 나올지는 나중에 합격자 발표일에 통계로 알 수 있겠죠. 자, 저도 이제 기사 등급을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일단 저는 불합격점입니다. 좀 미리 설명드리면, 이게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도,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예, 저는 탈락 예상입니다. 예, 이게 왜 제가 이걸 이제 공개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사 등급 힘들어요.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 기사 등급이요. 진짜 힘듭니다. 이번에 보니까 알고리즘 문제 비중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거의 9문제가량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그 본질을 좀 설명드리면은, 네. 갑자기 기사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근데 보통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하고 정보처리 기사를 같이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응시자 개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두 개를 같이 준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원래 정보처리 기능사를 포함한, 예,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에서 가장 비중이 있으면서 문제 개수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알고리즘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DB 파트입니다. 여러분 저 알고 계세요? 원래 이거는 알고리즘하고 DB가 원래 예전에 개편되기 전에도 NCS 개편되기 전에 동일하게 비중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예전에 개편되기 전에 이제 저도 시험 본 세대라서 좀 미리 경험자라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부터 알고리즘하고 DB가 원래 핵심이었어요. 정보처리 기능사를 포함한 이 세 개 종류의 자격증은 이게 굉장히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예. 근데 이제 이게 주관식 20문제로 동일하게 배점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회차별로 이거 이외에도 나머지 개발 용어나 이런 무슨 통신 용어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부분 점수 획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하는 방향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분산시킨 건데, 예, 약간 점수 배점을 분산시킨 거죠. 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원래는 알고리즘만 맞춰도 합격이었어요. 좀 미리 설명드릴게요.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과거에 어떤 시험 진행되었던 배경을 이제 저도 시험을 응시했던 당사자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까지 응시를 해오면서 쭉 문제가 출제됐던 모든 회차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전에 초창기에는, 초창기 한 2000년도 초반이라고 할까요? 예,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배점이 제일 높았어요. 거의 60점짜리였어요. 이 부분만 공부해도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진짜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 순서도 세대이긴 합니다만, 순서도 세대였거나 비주얼 베이직 세대를 저는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그냥 합격점이었어. 알고리즘이 배점이 60점짜리였거든. 예전에 그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약간 좀 그 시험의 난이도나 어떤 형평성 논란, 그 다음에 어떤 비중의 어떤 그런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죠. 이제 이의 제기를 당시 많이 했어요. IT 업계에서 IT 쪽 일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자격증이 야 알고리즘 60점으로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DB도 중요한데 야 DB도 좀 배점 늘려줘. 배점 올려서 좀 분산시키자. 이런 어떤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배점이 좀 낮아졌죠. 뭐 한 35점 정도? 아마 이 정도로 조정이 되고 낮아지고 DB 점수가 아마 이게 한 15점인가 20점짜리로 이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20점짜리로 이제 좀 비중이 올라갔어요. 제 기억엔 분명히 그거거든요. 시험 문제 제가 분석했던 과거의 그 복원된 자료나 이런 걸 제가 분석해봐도 약간 이런 비중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예 그 객관식을 폐지했죠. 보기 항목을 없애고 주관식으로 개편을 이제 했습니다. 전천 과정이 이제 흘러왔어요. 그게 아마 2000 한 10몇 년도 기준 하여튼 그게 대략 그 정도 될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보기 항목을 이제 없애고 OMR 카드를 폐지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관식 형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가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개편을 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순서도 알고리즘을 괄호 채우기를 객관식 보기 없이 내가 직접 분석해서 맞춰야 되는 방향으로 좀 더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때부터 사실 주관식으로 이제 병행되기 시작하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의 한 2019년도까지 부분에 이제 C 언어 자바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이제 C 언어 자바 알고리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순서도까지 등장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래요. 그래서 C 언어 자바 순서도까지 이제 등장을 이 세 가지가 막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배점 자체가 더 분산 처리되는. 더 배점을 분산시켰어요. 출제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막 골고루 맞춰야 돼. DB부터 해가지고 통신 용어, 개발 용어, 신기술 보안 용어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배점이 막 분산 처리되는 구조로 막 출제가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응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습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건 아마 저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어떤 변천 과정이 이제 거쳐져 왔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계속 여러 번 시험을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기사 등급은 저도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경험자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변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기점으로 이제 그 정보처리 기능사랑 정보처리 기사가 개편됐죠. NCS로 개편되면서 20문제 주관식, 그래서 배점은 동일하게 한 문제에 5점씩. 이때부터 이제 NCS 기반으로 개편되면서 과목을 대대적으로 갈아엎고 기존에 출제될 거는 계속 끌고 가고, 새로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쪽이나 개발 용어 관련된 거를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한 거죠. 변경시켜가지고 지금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학습해야 되는 양이 늘어난 거죠.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누구나 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말 학습해야 되는 양이 늘어났어요. 알아야 될 단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심지어 C언어 자바는 C언어 자바는 완전 뭐 여기 뭐 파이썬도 포함입니다만, 예. 이게 완전 저 뭐 아직 C++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제 범위 원래 기사 등급은 C++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죽을라 그러지. 저 기사 시험 준비자들은 죽어나는 거야. 막 알고리즘 막 수준이 이건 뭐 완전 머리 터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도 100번 공감을 하는 게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기 분들도 있어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많을 거야. 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0대, 뭐 한 40대, 50대 돼서, 이제 늦은 나이에 자격증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요. 보통 이제 다양한 어떤 케이스로 이렇게 여기 이 자격증을 이제 준비를 생각하고 지금 입문하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현실 세계도 바빠 죽겠는데 자격증 시험 여기 준비하는데 뭐 하루 많이 투자해봐야 여러분들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뭐 2시간? 아마 3시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뭐 일이 바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야근하고 뭐하고 하면은 당연히 그날 공부 못하겠죠.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요즘 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제 거 영상 보고 시험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거에 공감을 하냐면,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잠깐 얘기할게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고 나서 시험 끝난 뒤에 저한테 문자나 유튜브 댓글이나 핸드폰 전화로 이렇게 오는 후기 내용을 알려주시는 제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직장 때문에 지금 직장이나 이것저것 안 그래도 다른 포트폴리오 준비하랴, 뭐 심지어 토익 시험 준비하면서 이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되게 바빠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거든. 뭐 이것저것 막 피곤해. 대학생부터 전체 연령대에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사회생활 하고 계신 사회인분들까지 미치도록 피곤한 거야. 하여튼 해야 될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거를 짬짬이 시간 내서 2-3시간 공부를 한다고 하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길어짐과 부담감 존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벼락치기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진짜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벼락치기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제 예전부터 제가 강조를 했죠. 예. 억지로라도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부터 강조했죠. 이거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동영상으로 이 언급을 했거든요. 제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서 시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습량이 엄청 기니까 이거 어떻게 다 학습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사 시험을 매번 떨어지고는 있지만, 굳이 뭐 저도 이제 좀 이유를 대자면, 나름대로의 사정의 이유를 대자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이게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산업기사랑 기사랑 달라요. 이게 분명 그러거든요. 이게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요, 분명 차이가 커요. 많은 분들이 자꾸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야, 저기 뭐야, 기사랑 산업기사랑 별 차이 없는데? 아니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출제 기준 왜 개편되고 나서 22년도 기준으로 왜 영상 녹화했던 거 보셨던 분들 있죠? 분명히 보면 과목 수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산업기사랑 기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상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같이 준비하라고. 기왕에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는 자가진단을 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같이 준비하는 전략을 짜라고 제가 항상 권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3개 같이 준비해야지. 정말 나는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로 깔고 있는지를 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신다면, 본인이 주관적으로라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3개를 같이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현업에 예전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한테 조언을 받으시면 안 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작용되는 게 있는데, 지금 약간 이런 거를 좀 직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 뭐냐면은, 이게 시험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불만 요소가 응시자분들한테서 많이 튀어나오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에도 시험장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 약간 기술사 협회 소속된 문제 출제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 약간 풍겨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저 법령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번에 법이 하나 통과됐죠. 이제 24년도 7월부터 이제 통신 유지 보수, 이제 자격 보유자, 인력이나 업체 선임이 강제 조항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하죠. 의무화 시행을 하죠. 관련법이 통과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24년 7월부터 통신 분야 이제 유지보수 자격 보유자 인력을 필수로 선임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이제 법으로 강제로 생겼죠. 그래서 안 하게 되면 과태료 300만원 물죠. 만약에 이행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아마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점검 같은 거 막 국토부에서 막 점검, 시설관리 점검 돌듯이, 이거 업체 선임이나 어떤 인력 선임을 안 했을 경우에 점검 돌았을 때 적발되면은 이제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는 그런 법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언급이 되고 있는 자격증이 통신에서 인정되는 게 현재 법령으로, 앞으로 법령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령으로는 어쨌든 통신 분야에서 이게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언급한 이 3개 자격증이. 물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논란이 많은데, 근데 그래서 지금 되게 논란이 많아요. 이건 지금 업계, 지금 돌아가는 통신 분야 업계의 현 상황판을 좀 제가 대략적으로 정보 수집한 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문제가 야 이거 뭐 이렇게 불만이 이게 정보 처리 기사나 지금 저 산업 기사 뭐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왜 공통적으로 불만이 많냐면 문제 출제 관련해서 이게 출제 대상 하시는 당사자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싸움 났거든. 왜냐면 지금 싸움 났어요. 네, 지금 싸움 났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협회 쪽에서, 그러니까 업계에서 지금 두 개의 파가 갈려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기술사 자격 보유자만 특급 수첩을 발급받는 지금 현재 현 규정을 완화시키자는 어떤 정책 언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대 의견이 심하다고 합니다. 네. 나오고 있는 부분과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치열하게 지금 막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이 법은 통과가 확실히 명시가 돼서 보도자료로 제가 읽은 거는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냐면 인정 대상 자격증이랑 자격증 종목이랑 이제 요구 경력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표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네. 이게 지금 뭐 보류가 된 상태인가 봐요. 이게 워낙에 하도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어떤 배경이 지금 동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출제하시는 이분들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이 좀 나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막 문제를 상당히 지역적으로 출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게 느껴져요. 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꼭 제 말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항상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예전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반드시 그 뒷배경이 있어요. 네, 어떤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 됐건, 정치적인 목적이거나 어떤 그런 이익에 관련된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엮이게 되면은 항상 여러 가지 주변에 부작용이 이제 막 발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오면서 이제 민원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죠. 네, 뭐 저도 나름대로 직장 생활은 물론 이제 군대만 저는 해봤지만,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지금 약간 기분이 상한 거야. 제 그냥 예상이에요.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이거 무조건 이게 맞다는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예상이야. 제가 그냥 직감하는 예상인데 싸움이 났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났으니까 야 이거 자격 특급 완화 절대 반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기술사 자격증을 그럼 시험을 이제 사람들이 더 안 보게 될 거 아니야. 완화하면 안 맞잖아. 이거 만약에 이거 등급 완화시키면은 앞으로 기술사 시험 누가 보냐? 그럼 기술사 시험을 그러면 아예 폐지해버리자는 얘기랑 똑같은 말 아니냐? 막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어떤 의견이 막 오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이 의견에 어떤 찬성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격 규정 완화에 대해서 야 그래도 야 기능장 등급까지는 좀 특급으로 갈 수 있게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막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원래 통신 분야도 기능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통신설비 기능장이라든지 뭐 무슨 전자기기 기능장 이런 것들이 원래 그쪽 공사협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죠. 예, 근데 그런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그 흐름, 그런 흐름의 어떤 반영에 지금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갈등이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정책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사분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게 몸값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특급 완화하면 맞잖아요. 자기들 몸값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분 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 좋아. 그렇게 몰고 가겠다고?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문제 아주 내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낼게. 아, 왜? 아, 자기들은 문제 출제 권한이 있으니까. 맞잖아. 문제 출제 권한은 이분들이 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거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약간 그런 약간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내용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 아마 보면서 느낀 분들이 아, 그래, 이런 배경이 있으면은 진짜 지역적으로 나오는 게 이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약간 근거가 될 만하겠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요.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생기거나 이거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로 이게 엮이게 되면은 그게 시험 문제 출제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어떤 난이도, 영향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기술사협회랑 이 통신공사협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마디로 두 기관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지금 기술사협회하고 네, 엄청나게 지금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거야. 여기에 굳이 하나 더 끼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들어가 있겠지. 네. 왜냐면은 법령에 의해서 어쨌든 뭐 공포를 하는 거나 이런 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막 지금 기관 세 개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런 배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등급표가 어떻게 나올지 뭐 그거는 향후 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도 알 수가 없고요. 객관적인 공문서 자료가 나오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어떤 배경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정보 처리 기능사 있잖아요. 이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무시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왜? 현행법으로도 이 정보 처리 기능사는 고급 기술자까지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정보 처리 기능사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경력만 20년인 사람이 있단 말이야. 10년, 20년 되는 사람들이 가지신 분들이 이 상당수 있어요. 통신업계에도, 통신공사 업계가 어디든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꼭 통신 분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야를 보면은 기능사가 없어. 그러니까 기능사가 없는 거야. 제가 제일 지금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좀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제보를 몇 개 받았거든요. 진짜로. 몇 개 제보를 제가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능사 등급도 없어. 없는 상태로 경력을 한 10년 이상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통신업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꾸 법이 이렇게 강화가 되니까 업계에서 기능사 좀 취득해라 막 이제 달달 보는 거예요.
아, 왜냐면, 아니, 그래. 장시간 일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당연히 그 말 나올 수 있겠지. 야, 경력 10년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야, 기능사 등급도, 자격증 없는 상태로 이게 경력만 있으니까, 수첩 발급이 안 되잖아. 무슨, 수첩 발급 불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제 그 업계에서, 관공서나 공공기관, 이거를 이제 입찰을 끼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일명 그 공사업체 공사업체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죠. 왕따 되거나 소외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 아이씨, 일은 존나 잘해. 현장 일은 진짜 끝내주게 잘해. 막, 공유기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통신 케이블 까고 막 아주 그냥 전문가 수준의 기술이야. 전문가 수준의 어떤 연륜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능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기능사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대, 60대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장 가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여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거기에 정보 처리 기능사가 인정이 통신 분야에서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주관식으로 진행되니까 그나마 그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작업형 시험은 대부분 막 공구도 사야 되고 막 나중에 그 시험 보러 가기 연습하려면은 뭐 케이블도 막 사야 되고 그 비용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럼 또 그 학원 다녀서 준비해야 돼, 또. 그 시설을 갖춘 교육센터 기관을 방문하거나 뭔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주관식 시험이 그나마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분야에서도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비용이 제일 적게 드니까. 맞잖아. 정보처리 기능사는 주관식이잖아요, 현재. 주관식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 딱히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야.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왜 인기가 좋은 거냐면 이것도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물론 난이도 측면도 있는데 가장 큰 게 작용하는 부분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 아이고 오타 났다. 죄송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이. 그 또 통신에서 인정도 해줘. 비용도 적게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기껏해봐야 이거 MS 오피스 깔려있는 노트북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은, 아니면 데스크탑 컴퓨터 회사, 본인이 근무하는 컴퓨터 한 대 있다. 그럼 거기서 직장 근무 시간 끝나고 이제 연습하고 나서 막 퇴근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수월하죠. 이게 또 여건이 되게 수월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 제가 여러 자격증 웬만한 거 다 정보 수집을 저도 하는 편인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야,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걸로 응시 인원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지. 워낙 물가도 비싸고 하고, 자격증 딱 보더라도 주관식으로 진행하는 시험인 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기능사 등급이고, 그리고 학력 제한도 없어, 심지어. 맞죠? 예.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 없이 말 그대로 진짜 4살짜리, 5살짜리 애도 볼 수 있는, 응시는 가능한 시험이니까. 물론 4살, 5살짜리가 진짜로 봐서 합격하면 그 대단한 뉴스거리긴 하죠. 근데 그냥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응시 자격 제한도 없으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이 주관식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기능사만 일단 있으면 되거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기능사만 취득해도 경력 50% 까여도 예를 들어서 중급이나 고급 발급이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중급이나 고급 발급을
이 기능사만 취득해도 이런 분들은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되게 기능사가 절실한 거야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유독 여기에 응시 인원이 몰리는 게 또 왜 그러냐면은 저기에요. 컴맹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통신 쪽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엑셀이나 연령대가 좀 되시는 분들 중에 엑셀 그냥 제일 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한글 타자하고 영문 타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컴맹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자격증 시험 예약을 본인이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통신 쪽 전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컴퓨터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신 쪽에 일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사 관련된 분야로 일을 하면서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못 다루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한글 타자, 영문 타자 실력이 독수리 타자 수준에 거의 준하거나 아예 완전히 타자를 칠 줄 모르는 컴맹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업형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작업형 시험으로 진행되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칠 수 있어요? 네? 이거 응시 가능할까요? 응시 불가능해요. 안 되지. 아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죠. 네, 맞잖아요. 진짜라니까?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먹고 살기 바빠서 직장 생활만 주구장창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퇴근하고 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능사를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한 케이스인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작업형으로 하는 거는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그나마 진행되는 시험이 얘가 정보처리 기능사가 딱 좋거든. 공략하기에. 근데 애석하게도 기능사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수준이 올라갔어요. 애석하게도 정보처리 기능사가 출제 기준이 많이 상향 평준화됐죠.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탈락하죠. 왜? 이분들 입장에서는 C 언어 자바가 되게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통신 용어는 좀 알 거야. 통신 쪽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통신 용어는 알 건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개발 용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죠. 그럴 수 있어요. 제 유튜브 구독해주신 분, 자주 찾아오시는 그 유튜브 채널 방문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통신공사업으로 일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제보 받은 내용에 의하면 현업의 통신공사 쪽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로 이거 준비를 해. 근데 이게 너무 생소하다 이거지. 생전 책 한 번 펴보지도 않고 그냥 현장에서 일만 했는데 이거 갑자기 이거 공부해서 이거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맞출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맞추죠. 어떻게 맞춰?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머리는 자꾸 안 돌아가지. 이제 머리가 점점 굳어버렸지. 퇴근하고 나서 맨날 술 마셔 제끼고 회식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이클을 생활하던 사람들이 공부랑 담쌓은 지 한 10년 넘어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거를 공부해서 나이 먹고 한 50, 60 먹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해봐. 그 간단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놓이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게 통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기 저 시설 관리직으로 있는 뭐 에너지 관리 기능사나 심지어 저 뭐 전기 쪽도 그렇죠. 전기 쪽도 전기 기능사, 전기 산업기사 막 나이 50, 60 먹어서 준비하려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정말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의 흐름이나 직장의 어떤 당시 그 문화적 배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야근이 밥 먹듯이 있던 문화잖아요. 예, 그런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뭐 자기 개발할 시간이 어딨어. 맞잖아. 아니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분들의 심정을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일면 약간 쌍팔년도 얘기할게요. 쌍팔년도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저기 그런 게 있어요. 강제 야근 문화가 심했죠. 그리고 주 6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강제 야근 문화도 있었고 주 6일제가 이게 시행되는 시절도 있었고 또 문제가 뭐냐면 강제 회식 문화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막장 시절이었죠. 소위 말해서 지금 20대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 진짜 경험하기 싫은 그런 막장 시절 문화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부모님 제 위에 부모님 세대 분들로부터 그걸 자주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회식을 안 하면은 해고야. 그 사람은 아웃이야. 그냥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라고 할게요. 예, 저도 별로 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이런 배경들이 등등 이런 배경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게 마땅히 그 여건이 마련이 안 되는 구조도 있긴 있었어요.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이거는 그 비단 지금 50대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예, 100% 공감할 거예요. 맞아. 그때는 쌍팔년도 시절에 진짜 야근도 강제였었고 주 6일제에다가 강제 회식 문화가 존재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집단 행동이라는 게 거의 강제화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저 빨리 퇴근해서 자격증 준비해야 돼요.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죠. 그때 당시에는 직장이 이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에이씨 무슨 자격증이야. 야 자격증 없어도 돈 벌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제 직장생활 했더니만 웬걸? 이제 한 40대 50대 되니까 내치네 직장에서 나가래.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직장에 충성을 해서 열심히 난 진짜 이 직장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마인드로 근무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쫓겨났죠. 그 이제 대기업부터 뭐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어디 직장이건 잘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속출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고 정리해고나 뭐 구조조정이라고 할게요. 요즘 말로 소위 말해서 그런 걸 당하신 분들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치겠다. 야 이거 어떻게든 밥벌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돼. 근데 딱 눈에 가는 게 뭐예요? 자격증인 거야. 막 전기 자격증, 통신 분야 자격증, 눈에 걸리는 대로 이제 막 다 보기 시작하죠. 왜? 지금 50대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50대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눈에 레이더에 잡히는 대로, 막 자격증 이것저것 막 준비한단 말이야. 진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요. 제가 확실히 그걸 체감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시험장 기능사 산업기사 시험장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매 회차마다 시험 뭐 벌써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시험장을 매번 가는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봤을 때랑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 뭐냐면은 이게 50대 60대 분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50대, 60대 이 대상자분들이 뭐 시험장에 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까, 지금. 눈에 걸리는 대로 다 보는 거예요, 자격증을. 왜? 아니, 직장에서 잘렸잖아.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했잖아요. 정리해고 당해서 나이 50, 60인데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연금도 뭐 확실히 뭐 제대로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격증 준비해야 되는 거야.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자격증 시험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작용이 되어 왔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자격증 준비를 안 하고 지내오시거나 못 하고 지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예, 그런 걸 딱 지켜봐오면서 느낀 거는 지금 이분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예요. 여기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격증을 20대 때 미리 준비할 걸. 10대, 20대 때. 라는 후회를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야. 이걸 내가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10대, 20대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기능사부터 준비할 것 같습니다. 다 그럴 거예요, 진짜. 뭐 산업기사 기사까지 물론 가는 건 맞겠지만, 아마 50대, 60대 분들이 다시 학생 때대로 되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아마 열의 9은 다 그럴걸? 기능사, 나는 10대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면은 나는 기능사 준비할 것 같아. 지금 그래요. 지금 상당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이런 어떤 의견들도 제보가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 제보 들어와요. 한결같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머릿속에 제일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의 추억에서 되게 괴로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능사 2급 시절. 이때 정말 진짜 이때 시험 봤어야 됐는데 후회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 물론 저는 기능사 2급 시절을 응시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거의 2005년도쯤에 저는 이제 준비했을 때라서 저는 이제 2005년도부터 기능사를 입문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빨리 입문한 거긴 하지. 왜냐면은 이때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었지? 거의 맞나? 이때 14살 때부터 기능사 준비한 거였죠. 14살, 맞아. 14살부터 기능사 준비에 들어갔으니까. 이때 기능사를 준비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죠. 주변에 이거 준비하는 인원도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인천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인천권 내에서도요, 이거 기능사 준비하는 인원을 찾기 힘들었어. 진짜 그래. 그래서 아마 지금 50대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할 거예요. 야, 되게 빨리 준비했네. 이걸 어떻게 준비할 생각을 했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일부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고 준비했어요? 막 물어봐요. 아니, 14살 때 이걸 어떻게 준비할 생각을 하지? 왜긴요? 관심 있으니까 한 거지. 당연한 답 아니겠어? 대부분 관심이 없는데, 나는, 기능사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왠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써먹을 때가 한 곳이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제 이런 케이스였지. 저의 얘기를 하자면, 이때 당시 2005년도에 정보처리 기능사를 그 준비를 할 생각을 했던 게, 이거 취득하고 나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나이가 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나중에 내가 설령, 창업을 하건, 아니면 개인 학원을 운영하는 뭐 프리랜서로 뭐, 나중에 활동을 하건, 뭔가 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내심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을 저는 되게 많이 했던 케이스거든요. 나는 어떤 부분에 적성이 맞을까? 어떤 부분에 진로가 좀 진로 적성이 맞을까? 이런 거를 되게 저는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찌감치 아예 학교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찍이 입시라는 경쟁 자체를 아예 포기했어요. 이때 과감한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멀티가 안 되거든. 제 실력에선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는 됐다. 이쪽에 뭔 입시를 하냐. 하지 말자.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여기에 그냥 아예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죠. 전력 투자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딱 몇 년 걸려서 합격했냐면은 2년 걸려서 합격했죠. 2년간의 사투 끝에 정보처리 기능사를 합격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합격을 했죠. 합격 날짜 연도 찍혀있는 게 2007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제 최근에 수첩을 다시 보니까. 그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좋은 경험을 했어요. 진짜 2년간의 그 불합격을 막 반복을 하면서 정말 진짜 나 이거 반드시 합격하겠노라. 아주 여기에 그냥 전력 투자를 해버리면서 결국엔 취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또 경험한 것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험 과정에서의 준비 과정에서 어떤 얻게 된 노하우나 지식을 많이 탑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게 유튜브에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된 계기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해서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등급을 떠나서 뭐 아직 저도 기사 등급은 안 가지고 있지만 준비 중이지만 기사는 뭐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저 기사 지금 한 4년째 5년째 준비하고 있어. 진짜 저 그런다니까요. 진짜 머리 더럽게 나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2007년도에 이거를 합격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이제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디버깅 하면서 익혔던 당시 시험 준비 과정의 어떤 그런 스킬이나 학습법을 좀 유튜브에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문제 분석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때는 정말, 진짜 날목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난이도가 예전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순서도가 진짜 완전 저 합격 지름길이었고, 알고리즘 순서도가.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식을 알아야 되는 방향으로. 그런 어떤 분명히 다른 그 변화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특히 알고리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제가요 거의 학원에서 6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그러는데요. 그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이거 한 6시간 동안 붙잡고 공부했던 것 같아. 예. 하루에 길게는 최소가 3시간 이상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시피 했지. 학원에서. 비싼 돈 들어가면서. 진짜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 왜냐? 되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재밌잖아. 공부해보니까. 뭐 떨어지면 어때? 다시 보면 되지. 막 그렇게 수도 없이 막 시험을 막 보러 다녔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7수, 이게 한 7번 떨어진 건가? 그럴 거야, 아마. 마지막 응시 기회, 유효기간 남았을 때 붙은 거니까, 2년간의 사투 끝에 합격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어떤 그런 경험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영상을 그래도 많이 지금 업로드 한 거에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경험을 저는 했던 세대라서 사실 오프라인 수업으로 저는 학습을 하는 거를 많이 약간 권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실. 근데 분명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당시에 개인 수업으로 진도를 받았어요.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저의 공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거 준비할 당시에 저는 단체식 수업을 안 하고 개인 수업 받았습니다. 개인 수업. 학원에서. 네. 저의 사례는 이랬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그런 시대적 측면이 있지. 온라인 강의도 물론 있긴 했는데, 온라인 강의보다는 주로 오프라인으로 학원 가서 수업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예, 컴퓨터 학원을 직접 다니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강의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네, 인터넷 강의 시대가 이제 유행 타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은 없어요. 없어요.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예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 수강생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데 수업 문의가 안 와요. 안 와요. 다 인강으로 준비한다니까? 누가 힘들게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학원 가서 수업을 들으려고 그래요? 안 하지. 왜냐? 워라벨이 중요하니까. 맞잖아요. 52시간제 막 시행하고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막 이제 근무 시간도 줄고 했잖아요. 학교 일정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학교 수업 시수도 줄어들었잖아요. 원래 저는 6일제 세대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한참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주 6일제 수업을 경험을 했던 당사자거든요. 저는 이제 저 초등학교 1세대입니다. 네, 국민학교가 딱 종료되고 초등학교를 1997년에 입학했던 세대죠. 네, 맞아요. 네, 제가 아마 이때 입학해서 이때 바로 초등학교로 바뀌자마자 입학을 했던 세대라서
그래서 이제 저도 주 6일째 약간 좀 적응이 돼 있던 세대였는데, 근데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예, 이게 지금은 주 5일, 그러니까 이거 학교 다니던 중에 주 5일제로 바뀌었어요. 사실. 학교를 한참 다니던 중에 주 5일제로 바뀐 걸 경험한 세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좀 주 6일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예, 어쨌든 뭐 공부는 개판이었죠. 예, 그야말로 뭐 공부 더럽게 안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지.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저도 노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려요. 이제 PC방 가서 밤새는 걸 좋아하던 세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은 되게 싫어하겠지. 이 새끼는 이거 컴퓨터 중독이네, 이 새끼. 중독 XX야! 그러면서 욕을 한 바가지를 얻어먹었죠. 네, 저는 욕을 한 바가지를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집에서 눈밖에 난 지 오래였어. 근데 그렇게 PC방에서 무진장 스타크래프트 즐기고 뭐 디아블로 뭐 무진장 즐기고 게임을 무진장 즐긴 덕분에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을 했지.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이 PC방에서 게임하던 그 영문판 세대거든요. 저는 네, 영문판 게임 세대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즐겼던 게 여기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 출제되고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스타크래프트에 막 출제되는 게 여기 나온다니까. 진짜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문제 분석 영상 항상 올렸던 거 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야 이거 예전에 우리가 게임 즐겼던 건데 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는데 PC방에서 죽치고 PC방 가서 살았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 합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맞잖아요. 아니 프로토콜 용어 알 거 아니야 하나라도 더. UDP가 뭔지도 알고 IPX가 뭔지도 알고 왜 영문판으로 즐겼으니까 안단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격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 PC방에서 돈 많이 쓰면서 그렇게 놀아제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정보처리 기능사를 합격하는데 1등 공신이 됐죠. 집에서 욕은 많이 얻어먹었지만 하여튼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예, 추억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세요.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고 평상시에 그 검색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이런 어떤 그 습관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정보 처리 기능사를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업기사도 포함입니다. 기사 등급도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명심하셔야 되는 게 PC방 가는 거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예. 예, 그 너무 그렇게 저기 막 혼내지 마세요. 우리 이거 방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PC방을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놀러가건 혼자 놀러가건 PC방 가서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떤 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지 아세요? 일단은 한글 타자하고 영문 타자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게임을 즐기다 보면 네, 그 개발 관련된 용어를 터득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정보 처리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베타 테스트, 뭐 알파 테스트, 맞잖아. 아 여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이거 게임에서 쓰는 용어라니까.
진짜예요. 이 게임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PC방 가서 뭐 윈도우즈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고 뭐 게임은 어떻게 생겨 먹었고 제어판 한번 들어가서 뭐 프로그램도 지워보고 막 그런 거 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제어판에 도대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그 자기주도적으로 익히게 하려면요, 이 PC방을 놀러 가는 거를 많이 권장합니다, 저는. 요즘 학부모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막 애들을 막 공부에 막 혹사시키고 입시에 혹사시키는 그런 가정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PC방을 진짜 욕 먹어가면서도 PC방에서 저는 살았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원래 IT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당연히 어디를 가야 돼요? PC방을 가야지. 당연한 얘기지. 아니 PC방 가서 뭐라도 게임이라도 하나라도 더 건드려 봐야 여기 나오는 문제를 알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문제 분석 설명하는 영상 보시면서 아마 납득을 하시거나 공감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야. 아니 스마트폰 많이 하면 어때서? 그게 그렇게 문제라고만 보세요? 스마트폰 많이 하는 거를 문제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학생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 속에서 접하는 단어들이나 어떤 배경 지식들이 다양하게 경험이 쌓인단 말이야. 맞잖아요. 우리 예전에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이 단어도 많이 안다고 하듯이 요즘에는 이제 책이 이제 전자책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제 인터넷 온라인 매체다 보니까 어쨌든 정보 검색을 많이 하면서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단어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PC방 좀 놀러가게 두시라고. 왜 자녀들을 그렇게 학교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냐고. 그렇게 돌리고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기능사 합격률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C방을 놀러 가본 적이 없는 학생들 있죠. 굉장히 그 보수적인 집안, 아니 그냥 그 보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학교 학원만 오고 가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게임을 잘 즐겨본 적이 없는 경우에 그 학생이나 이제 이런 직장인분들은 이게 정보처리 기능사가 힘들 겁니다, 준비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PC방을 전혀 가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런 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심지어 학생 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집안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나는 그런 학생들을 본 적이 있어. 제가 수업을 하면서요, 어떤 학원을 이제 컴퓨터 학원을 이제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막 수강 등록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집에 학부모가 스마트폰을 아예 개통을 하나 안 해주더라고. 야, 그런 집안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이거 실제로 목격했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은, 아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면 IT 자격증은 어떻게 따지?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난 이해를 못했어.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PC방을 되게 악의 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 차라리 저는 진짜 그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학생 때로 저는 되돌아가잖아요. 나는 똑같이 이 짓거리 할 것 같아. 진짜 저는 아예, 만약에 제가 학생 때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 짓거리를 똑같이 할 겁니다. 왜? 이 경험 덕분에 나는 기능사 취득을 했거든. 진짜예요.
남들은 피 터지게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애들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 당시 뭐 하고 있었냐면, 나 이직거리 하고 있었거든. 이직거리 하면서 이거 준비하고 있었거든. 합격했어요. 됐잖아. 아니,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너무 그렇게 막, 애들 잡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기고 싶은 게 있다. PC방 가서 게임을 뭐 신나게 하고 싶다. 가게 두시라고. 거기서 PC방에서 게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래도 보고 듣고 익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하다못해 한글 타자, 영문 타자라도 익히지 않겠어요? 게임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맞잖아. 아니, 스타크래프트 하다 보면은 단축키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접하는 단어도 있을 거고 뭔가 여러 가지 접하는 지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생활 지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 자격증은 입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자격증은 입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야지 자격증 준비가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뭐 주저리 장황하게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지금 떠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좀 이렇게 지금 남겨서 앞으로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이 자격증 준비라고 하는 게요,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배경 지식. 그래야 돼요. 암기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라니까. 암기식을 별로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보고 듣고 일상에서 내가 오감을 통해서 접하고 경험한 그 지식이나 노하우가 이런 게 쌓이고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기능사를 합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책만 냅다 본다고 해서 그게 학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격증은 책만 본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은 뭐 예외적인 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공부할 때는 특히 통신 분야 쪽은 특히 그래요. 통신 분야 쪽은 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접하고 사용하면서 이게 경험하는 것들이 지식을 기반으로 시험을 준비하셔야, 그래야 정답도 맞추기가 쉬워요. 아무리 주관식 문제라고 하더라도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춘다니까. 그런 게 작용을 해요,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그냥 책만 보고 냅다 공부해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일상의 이 생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관점으로 다양한 어떤 우리가 통신 기반의 어떤 디지털 기반의 그런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하세요. 자격증 준비는 즐기면서 하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됐죠? 화이팅 하시고요. 아주 과거의 얘기를 제가 이제 저의 경험 사례를 좀 주저리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50대 분들, 60대 분들이 지금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어떤 배경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접하시면서 지금 기능사 준비하고 있는 20대나 30대 분들도 좀 많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떨어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시야를 넓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익히고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좀 넓은 마인드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사업기사 20문제 복원되는 대로 나중에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릴 겁니다. 2회차 진행됐던 거 문제 복원 영상 올릴 거니까 좀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워낙에 오프라인 수업 수요가 적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부업으로 이제 편의점 알바를 지금 하면서 그냥 수익을 좀 충당하고 생활비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워낙에 지금 현대 사회는 워낙에 바쁘고 뭐 이것저것 막 물가도 비싸고 자격증 준비하는데 돈 많이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는 거라고 저도 납득을 하면서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저도 좀 이것저것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어쨌든 개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뭐 지금 수강 문의가 상담만 많이 오고 등록하는 수강생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오프라인 수업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비지원센터로 가지 일반 사설 학원이나 개인과의 수업은 사실 별로 요청이 없더라고요. 뭐 그 정도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인식이 아직 좀 괴리감이 있는 게 좀 대부분 사회적 인식으로 깔려 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잘 하셔서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떨어지신 분들은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패 경험도 있어야 그래야 이거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불합격한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가까운 본인 집 근처에 학원 있으면 돈 좀 써서라도 한 10만원, 20만원 한번 내서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지.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겠죠. 인강만으로 안 된다 싶으시면 진짜 그런 시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기능사 수업하는 학원이 그래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잘 알아보세요. 오프라인 학원이 있을 거야. 없진 않을 거야. 내 생각에는 분명 있을 건데 그거 좀 잘 알아보셔가지고 한번 수소문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인천 지역에는 이거 수업하는 학원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없대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다른 학원 사정을 내가 모르니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좀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어떤 게 딱 정답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각자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원하는 체질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고려를 하셔야겠죠. 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추후에 저는 다시 또 칼럼 영상을 기회가 되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